중립적인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스위스가 가장 포용적인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 정치적 포용성 지수를 가지고 특히 그 헌법 질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OECD 대상으로 1위가 스위스입니다. 2위가 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요게 32위.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어디 있어요? 미국은 어디서 몰라. 이 영국이나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비포용적인 OECD 국가 중에서 비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끝없이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 비포용적이기 때문에 배제된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악에 못 받쳐가지고 무조건 싸웁니다. 자, 스위스가 이제 포용적인 이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위스 헌법 전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 제가 포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가치들. 스위스는 국민과 캔톤이 주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국민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법률 아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위스는 캔톤, 국민과 캔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연방국가인데 보세요. 서로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기로 결의하고 자신의 자유를 활용하는 사람들만이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 그 헌법 조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활용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국민의 힘을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안녕으로 축적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스가요, 굉장히 시장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여느 선진국가보다 빈곤율이 2분의 1로 합니다. 굉장히 고르게 잘 삽니다. 이 놀라운 사람. 이게 벌써 헌법 정신에 이런 걸 옷을 딱 박으면 이대로 가자고. 국민들이 국민투표 결정. 자, 스위스가 그럼 이런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성과를 내는가? 그렇죠. 국가 경쟁 1위.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이 잘 높은 나라가, 인구 대비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노벨상도 26개나 탄 나라. 행복도 세계 1위, 정부 신뢰도 세계 1위, 1인당 주식 보유도 세계 1위. 또 스위스가 잘 사는 이유는 기업 강국입니다. 기업 밀도도 세계 1위, 실업률은 3%, 독일이 7%, 8% 올라가는 실업률이 허덕일 때에도 스위스는 여전히 3% 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빈곤율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치 안정과 산업 평화에 나. 이게 여러분 헌법을 잘 만들면 이렇게 좋은 것이 나타난다. 제가 긴 얘기를 못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헌법 개정하자고 하면 엉뚱한 예를 들면서 뭐가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근데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11월 달 조사했어요. 한 70%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해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대답을 했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 그럼 국민들이 원하면 국회는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을 원하는 정당에다가 3분의 2, 200석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다고 우리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현행 헌법상.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풀뿌리 자치부터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자, 스위스를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라. 스칸디나비아가 포용적인 체제를 가지고 그래도 아주 우수하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위스는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아주 포용적인 국가인데 스칸디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보세요.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평균이 지금 64,000달러, 우리나라의 2배가 됩니다. 1인당 GDP가. 자, 그런데 스위스는 2만 달러. 성적이 좋죠. 자, 그 다음에 고른 분배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스위스가 이 스칸디나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능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보세요. 스위스 중간계급이 국가자산의 7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하여튼 지금 부자들이 이 북부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조금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가계 평균 순 자산액이 54만 달러인데 스칸디나비아의 두 배.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의료보험제도는 이 개인이 자기가 사적 보험에 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스칸디나비아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국가에서 대주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줍니다. 근데 스위스의 의료보험 제도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스위스가 훨씬 더 알뜰하게 보험이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요 쓸데없이 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의료보험료가 막 쓰이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최고 소득세율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스위스가 36%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평균은 52%. 자, 그런데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서비스는 어떻게? 공공 서비스는 스위스가 더 낫다. 사실은 1990년대 스웨덴의 재정 위기가 도래해가지고 그때 소득세율이 90%나 됐어요. 이거를 이래가지고 경제가 좀 망가지겠다 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50%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공 지출도 GDP의 70%에서 50%로 내리는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정부 지출이 스위스는 34%인데 스칸디나비아는 50%. 근데 이런 비결이 물론 한 나라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스칸디나비아도 훌륭하지만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더 배울 점이 많다면 저는 스위스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스위스 제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직접민주주의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질적인 다문화국 가입니다. 언어를 4개를 국어,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국민들의 애국심은 우리보다도 훨씬 높고 세계에서 가장 애국심이 높은 나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헌법 애국심이요. 이것도 전문 용어입니다. Constitutional Patriotism.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다문화 사회 가정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애국심을 갖는다 이런 게 아니고 헌법이 애국심을 주는 애국심을 가지려면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주인의식은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중요한 결정은 주인이 하도록 만드는 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오너십을 가지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냉정한 건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들한테 시켜주는 거냐. 니들이 해.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게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선언이 헌법 1조에 돼 있으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헌법이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야 된다. 근데 스위스가 이렇게 헌법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한 사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일하게 히틀러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였느냐? 여기 그 헬브룩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The Swiss and the Nazis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죠.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 철통국방의 비결은 지방 분권적 연방이다. 직접민주, 시민군을 가진 공화국이었다. 이게 여러분 직접민주제가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폴리스에서 직접민주제가 물론 한계는 있지만 발전을 했는데 근대에 와서 국민국가가 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해서 대의민주제가 발전을 했지. 오늘날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인들도 전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대의민주제가 민주주의의 전범인 것처럼 머물러 있어요. 이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정치학을 하고 이 분야를 굉장히 공부한 사람들 이 연구를 여러분보다도 잘 몰라요. 직접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잘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때에는 잘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런데 분권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스위스 중직접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연간 한 4차례 15번에서 25번 정도 시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은 대의기관이 결정하고 일상적인 사안은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수의 공론은 직접민주주의의 영혼이다. 여러분 직접민주주의 한다니까 그냥 투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투표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의 공론. 이 수의 공론 과정에서 바로 호모 에코노믹 에파티쿠스가 자꾸 인간의 공감민주주의 자꾸 이게 최저임금제도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게 중앙 연방정부에서는 부결이 됐지만은 지방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서 22파운드 여기 지금 24살 주라 같은 데서 시간당 20프랑이거든요. 연봉으로 하면 한 500만 원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 밑에 다 써놨나? 기본소득제 여러분 국민 발의로 했습니다. 물론 부결이 됐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한테 이 투표가 부결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조사했더니 약 60%가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없고 앞으로 계속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스위스에서는
어떤 중대한 제도 변혁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스위스 국민 18세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월 300만 원씩 주잖아요. 부부가 18세 이상 되면 둘이 살만 살아도 600만 원 주자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재정이 있다. 국민이 결정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 제도도 진지하게 고려될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토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간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제기가 돼서 국민투표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수의 토론을 하면서 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학습하는 거예요. 각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양극화 문제를 전직적 수교 과정을 통해서 시민교육과 사회교육을 유도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기업 임원의 연봉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CEO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같은 회사의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도 국민 반환을 제기해서 국민투표를 주셨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한 2년 동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은 스스로 CEO들이 월급을 낮춥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어떤